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부모 교육 강의에 참석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제목을 학부모를 위한 자기 성찰 교육이라고 여기 써놨습니다만, 이 강의를 맡은 저는 한석훈이라고 하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강의실에서 만나서 면대면으로 이야기도 나누고 토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만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4회에 걸쳐서 앞으로 좀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에 제가 학부모를 학자의 괄호를 쓰고 써놨어요. 잠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부모와 학부모. 몇 해 전인가 아마 그 교육부의 공익 광고 같은 것이었다고 저는 기억하는데 뭐 이런 광고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시는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뭐 그런 광고였는데 재밌었어요. 아, 그 광고에서 공익 광고에서 이제 부모라고 했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고 돌봐주고 자애로운 그런 그 부모님을 얘기했고 그런데 학부모가 돼버리면 학업에 진학에 신경 쓰느라 애를 닥달하는 그런 맨날 공부하라고 그 잔소리하는 그런 이제 무서운 학부모의 모습이 그려지곤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묘사가 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많은 그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그 공익 광고에 공감했었다고 얘기를 해줬었어요. 부모님은 참 좋으신데 공부 얘기만 나오면 좋지만 않다는 그런 얘기겠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이시죠? 그리고 또 학부모님이시죠? 여기 아버님이 참여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신 것 같은데 참여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동안 제가 이제 지역에서 부모님과 그리고 중장년층의 인문학 교육을 맡아보면서 남성이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참여한 사례가 극히 드물었어요. 뭐 거의 0.001%라 아마 거의 다 전부 다 어머님들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이라면 이제 자신의 역할을 아이들의 엄마인지 아니면 학부모인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때 어떤 그 감회가 소회가 드시는지 잠깐 생각해 보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잠깐 우리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서론에서 잠깐 전문적인 학술 용어 한 가지만 꺼낼게요. 그 인간의 깊은 저 의식 밑에를 그 파헤치는 심층 심리학의 분석 심리학이라는 그 분야에서는 인간의 엄마성, 모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엄마됨에 양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양면이 뭐냐면 하나는 자애롭고 보살펴주고 키워주는 사랑하는 엄마상이에요. 엄마한테 그런 게 있는 거 당연하죠. 그것을 우리는 모성의 전형이라고 상상들 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이 또 있어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어머님의 측면 반면은 무엇이 있냐면 무서운 엄마상이에요. 그것은 집어삼키는 엄마상이라고 합니다. 영문으로는 이제 devouring mother라는 얘기를 합니다. 집어삼키는 엄마.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만 아이를 완전히 그냥 옥죄는 그런 엄마상이라는 얘기죠. 무섭고 이상한 것 같지만 그런 엄마상이 있죠. 전혀 이상하지 않으시죠? 좀 생각해 보시면. 어머니로서 내 자신이 그렇게 될 때가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 있나요? 있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어머님이 그 양면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애로운 엄마상, 그리고 무서운 집어삼키는 엄마상. 물론 신사임당 같은 훌륭하고 현명한 엄마는 자유로운 엄마상을 이상적으로 그 성숙시킨 어머니겠죠. 그러나 신사임당 같은 이를테면 이상적인 엄마상마저도 무서운 엄마상이
전무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머니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어머니는 이 모순 때 보이는 사랑스러운 면과 사랑해주는 면과 무서운 면을 다 갖고 있는 엄마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면이 어떻게 있느냐? 신사임당도 나름 엄격하게 어떻게 했으니까 자제인 율곡 선생을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키워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맨날 공부하라고 해서 회초리로 이제 종아리 때리고 그러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나 나름의 카리스마와 그 의지, 뜻 같은 것을 가지고 엄격하고 나름 무섭게 그 율곡의 어린 시절서부터 그 키워내는 그런 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상에는 그 양면이 다 있다는 분석 심리학적인 관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의 공익 광고는 너무 학부모로서만 애들을 대하지 말고 부모로서 대하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서운 집어삼키는 어머니상을 좀 누르고 자애로운 엄마상을 키우라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 메시지를 교육부의 메시지를 분석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메시지가 반드시 옳으냐 하면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방금 신사임당의 예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로운 엄마상만 있다고 엄마로서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옆에 그 그늘에 있는 숨겨져 있는 집어삼키는 엄마상도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집어삼키는 엄마상이 활용이 너무 심하게 돼서 아예 자유로운 엄마상은 까먹어버리고 집어삼키는 엄마상, 무서운 엄마상만 완전히 극대화시키면 무서운 엄마의 화신이 돼버리면 이건 망한 엄마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될 경우는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저희 옛날 미국의 명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라는 영화 있었죠. 그거 보신 분 기억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제시된 물론 이제 죽은 엄마지만 거기서 제시된 끔찍한 엄마상.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완전한 마마보이를 만드는 엄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완전히 억제해서 자기 소유물처럼 해요. 만들어버려요. 그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과보호하고 완전히 자기 뜻대로만 휘둘러서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가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됐는데도 모든 걸 엄마한테 의존하게 될 경우. 심지어 자기 배우자도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구할 수 있게 될 정도로. 직장 생활에 나가서도 엄마를 부를 정도가 되면 이건 성장하지 못한 잘못된 어른입니다. 이건 자녀 양육에 실패한 케이스죠. 즉 집어삼키는 어머니상에 완전히 집어삼킴 당한 엄마가 돼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상의 양면 자유로운 엄마와 집어삼키는 엄마상이 있는데 집어삼키는 엄마상도 나름 품고 감으로써 엄마로서의 아이에 대한 엄격한 그 영향력 발휘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나치게 커질 경우에 아이를 완전히 그냥 짓누르기 때문에 그거는 양육에서 실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드리는 말씀 무엇이냐?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양육 환경에서 그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이 대한민국 21세기의 환경. 저도 여기서 애들 둘을 키웠습니다. 다 키워서 이제는 한 애는 이제 어엿한 직장이 됐고 한 애는 아직 이제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뭐 맘마보이처럼 당연히 키우진 않았어요. 다 제대로 기능하는 성인이 돼서 뭐 나름 성공했다라고 저는 뭐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힘겹죠. 여기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그래서 오죽하면 젊은이들이 부모들이 자기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와 세상 너무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결혼도 하기 싫고 애도 낳기 싫다는 생각을 많이 품게 됐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세간에 도는 풍문이 아니에요. 저는 그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을 상대를 하고 있고 상대해왔고 그들과 정말 그 끝도 없는 대화를 해왔고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젊은이들 자꾸 그 결혼을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혼자서 살겠다고 얘기하는 게 자기들 키워온 자신의 부모님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걸 눈으로 보고 절감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아마 첫 번째 이유로 많은 분들이 교육을 꼽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에 서두하지 않겠어요. 교육.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당장 사교육, 학원 보낼 문제, 학원비 이런 것도 엄청난 부담입니다만 학원비를 쳐드린다 하더라도 과연 내 아이가 적정한 그 학업 성취를 보이고 그래서 바라는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재구실을 할까 이런 것에 대한 너무 많은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를 키우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것이죠. 이 땅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단순히 자애로운 부모 상만을 발휘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학부모가 발현이 돼야 돼요. 그 학부모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을 교육부 공익광고에서는 비판했지만 그러나 학부모가 발현이 안 되면 곤란하다는 말을 전 드리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분석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부모는 분명히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엄격한 지도도 행해야 됩니다. 그게 자고로 유사 이래로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전서부터 태초서부터 인류의 부모라는 전형들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해온 일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그걸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현대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새로운 말랑말랑한 심리학적인, 인지학적인, 교육학적인 새로운 학설들이 아이들하고 친구가 돼줘야 된다, 무조건 다 잘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가끔 펼칠 때가 있어도 그건 치우친 주장입니다. 당연히 아이들하고 친구처럼 놀고 사이좋게 대화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렇기만 한 것으로는 부모가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학부모됨도 끌어내야 됩니다. 근데 학부모됨이 집어삼키는 어머니 상에 완전히 함몰되버리면 이건 이제 실패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됨이 지나쳐서 아이를 마마보이처럼 만들어버리면 마마보이든 마마걸이든 그래서 자신의 자율적인 의지에서 삶을 펼쳐나가는 그런 가능성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해버리면 그건 실패한 양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면서도 그걸 키워주면서도 학부모됨 또는 집어삼키는 엄격한 어머니상을 어느 정도 지혜롭게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총론입니다.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 그게 앞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사회에 걸쳐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저는 누구인가? 제 이름 여기 써놨죠. 제 전공 분야는 교육학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밖에 분야 공부를 좀 계속 해왔고 많이 했어요. 일종의 하이브리드 학자라고 얘기할까요? 요새 유행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저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끌어와서 저만의 그 학생에게 다가가는 그런 방식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그런 학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워낙에 인문학 공부를 했고요. 철학과 서양사 이런 쪽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20, 30대에는 이제 교육학적으로 전공을 바꿔서 박사학위는 교육학으로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학에서 많은 대학에 나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많은 대학에 나간 건 제가 이제 한 곳에 이렇게 얽매여 있기를 싫어하는 이상한 성질이라 많은 대학에 나갔습니다. 10여 개 대학에서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는데 현재는 이제 서강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에서 교육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 과거에는 이제 다른 대학에서 초빙 교수, 뭐 객원 교수 이런 것을 하면서 대학에 계속 출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의 학계라든가 학풍에 얽매이지 않고 저만의 이제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쓴 책들을 그냥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한 대학에서 실행했었던 제가 만든 프로그램 이름이 자기 실현의 인문학입니다. 흔히 자아 실현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요즘에는 이제 자기 실현이라고 바꾸게 되는데 그 용어를 바꾸게 된 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한 4강쯤에서. 어쨌든 뭐 자아 실현의 인문학이라 바꿔서 말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대 학생들 그리고
20대를 벗어나는 이제 청년기 말기에 있는 대학원생이라든가 이런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다시 깊게 되돌아보고 자신의 세계에서 위치를 보다 더 깊고 풍부하게 조망해 봄으로써 자신의 앞날을 어떻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학습 과정을 오랫동안 실행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제가 보다 더 나이 먹은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를 노원구에서만 지금 10년째 했나? 10년이 넘었나? 그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 이외에 이제 다른 서울의 지역에서도 했고요. 대체로 4, 50, 60대에 걸친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부모 단계를 이미 넘어선 초로에 들어선 이런 중장년층 성인분들 대상으로 자기 이해를 촉구하는 그런 강좌들을 오랫동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들이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소개를 드릴게요. 뭐 교육학에 대한 책들, 그리고 교사에 대한 책들, 뭐 인성교육이나 학생의 심성에 대한 책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장년과 노년층을 위한 책들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여기 뭐 심층심리 학습이라는 얘기를 썼다시피 제가 방금 학부모란 개념을 얘기하면서도 분석 심리학이라는 심층 심리학의 한 분야를 언급했었죠. 저는 교육학자이고 그리고 인문학을 예전에 많이 공부했었는데 중년 이후에는 심층 심리학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쪽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차의 강의에서도 후반에 들어서 저희 심층 심리학적인 인간과 부모에 대한 그 관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3회에 걸쳐서 이런 순서로 우리의 이야기를 펼쳐내고자 합니다. 큰 제목들만 썼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마 아빠를 보고 부모로서 보다 더 자기를 대해주기를 바라고 학부모로서의 잔소리서부터 명령이라든지 지시라든지 그런 건 좀 최소화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요즘에 아이들 뭐 당연히 어느 시대에 어느 곳이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겠죠.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좀 더 깊이 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내 아이는 내가 잘 알아라고 너무 장담하지 마시고 요새 그 훌륭하신 정신과 의사인 오은영 박사님께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유익한 TV 프로그램이 있죠. 굉장히 인기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내 아이를 과연 잘 알고 있는가? 오히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나 싶어요. 나 자신은 내 아이를 사실 잘 몰라요. 남의 집 아이를 오히려 더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남의 집 아이는 내가 객관화를 할 수 있어서 그래요. 나하고 떨어져서 나를 집어넣지 않고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그렇게 못 봐요. 왜냐하면 내 자식한테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꼭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한 발짝 떨어져서 침착하게 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역시 그러합니다. 저도 제 아이들 보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절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오늘의 세상이 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애들하고 방구석에서 지지고 못 가는 이런 세상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만, 이 코로나19라는 게 앞으로 인류의 생활 양태와 시각과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아직은 충분히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언급했다시피 부모님들께서도 코로나19 때문에 내 아이가 유초등학교 학생이든 아니면 훨씬 큰 청소년이든 대학생이든 간에 그 아이들하고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전에 없었던 가족 간의 역학에 대해서 당황하시거나 고민하시게 된 일이
있으셨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의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나가서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되겠죠. 그 이후에 지금 도래하고 있는 펼쳐지는 세상, 흔히들 몇 년 전에 비즈니스 계통의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말을 했었던 그런 세상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여기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커줘야 되는지, 여기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바라고 아이들을 성숙시켜야 되는지, 교육에서 뭘 중시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두 번째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리 짐작을 해드리게 지금 예고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아이들 깊이 연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연구는 교육 전문가들한테 좀 맡겨놓으시고, 지금 더 연구해야 될 주체가 사실은 객체이자 주체가 부모님 자신입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방금 말씀드린 오은영 박사님의 아이들과 화해하는, 부모가 화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목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모의 자기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은영 박사님께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오은영 박사님도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심층 심리학에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의존하시는 분이 틀림없어요. 그분께서 하신 얘기는 학문적인 근거가 심층 심리학에 뿌리 내리고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심층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는 나름의 조언 같은 것은 심층 심리학적인 근거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고, 그 방향은 나를 돌아보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이들한테만 손가락질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세 번째 하고, 네 번째는 그 이야기를 더 심화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바는 네 번에 걸쳐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와 이 세상과, 바뀌는 세상과, 그리고 부모님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 보다 더 여유와 깊이가 생기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수업을 만들 수 있다면 저로서는 진정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진정으로 반가운 일이고 진정으로 자부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 앞으로 갈 길을 소개해 드렸고, 그러면 어디로 갈지 이제 첫 번째 우리 아이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아이들은 어떤지, 아이들 이해하기 힘든 거 조금 아까 말씀드렸고, 팬데믹에서 그들하고 부대끼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또 자꾸 발생하고, 애들 키우는 게 제일 힘들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남자들 이런 얘기 잘해요. 그러니까 손수 아이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남자들 이런 얘기 잘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남자들 흔히들 이제 밖에 나가서 거친 세상에서 터프하게 세상과 부딪히며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며 산다니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있죠. 사실이 아니란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일은 마치 따뜻한 온실 속에 별 어려움이 없는 쉬운 일처럼 생각하는 이런 완전한 오해에 사로잡히기가 십상입니다. 완전한 오해죠. 집안이 따뜻한 온실, 집안의 아이들과의 생활은 또 다른 정글입니다. 밖에 하고 또 다른 차원의 정글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터프하게 살던 사람이 실제로 뭐 상황극 같은 거, 시츄에이션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리얼리티 쇼 같은 거, 현실 드라마 같은 데서 나와서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정말 힘들어 못 살겠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완전 나자빠지는 모습들을 자주 보이는데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수학했는데 유학 시절에 박사과정 때 이제 첫 딸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키웠는데 제 처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제 처가 공부하러 왔을 때 이제 제가 갓난아기를 이렇게 집에서 돌보고 키웠는데 세상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였던 건 틀림없습니다.
군대 가서 훈련받고 이런 건 피크닉이고요, 소풍이고. 뭐 세상에서 그 험한 꼴 당하고 그 현실 사회에서 그 구르고 그러는 것에 비해 볼 때도 아이 키우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이해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그냥 재미삼아 이런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어느 학교에 가서 뭐 인성교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강의를 할 때 재미삼아 이런 것을 제가 보여줬습니다. 구글이에요. 구글에 가서 제가 검색창에다 영어로 Happy Teenagers라고 썼어요. Happy Teenagers. 행복한 10대란 말이죠. 행복한 10대 쓰고 구글 이미지 검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사진들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사진인지 대체로 보이시죠? 이제 젊은 아이들이 왜 신나서 즐겁게 유쾌하게 노는 그런 모습 중에 사진이 쭉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구나 하고 제가 이걸 검색한 다음에 또 다른 실험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검색창에다가 똑같은 말을 한국어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10대라고 써놨어요. 자, 이번엔 행복한 10대라고 쓰고 이미지 검색했더니 쫙 나오는 게 무엇이냐? 방금 보신 서양 애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뛰어노는 그런 이미지들은 거의 사라지고 책들, 학업, 이런 그 이미지들이 쫙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로, 직업 콘서트, 뭐 한국사 어휘력, 서울대 어쩌고, 그 10대 책을 쓰느라 청소년 철학 등등 학업, 공부와 관련된 것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피상적이고 인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영어 문화권에서 10대를 얘기할 때, 10대의 행복한 걸 얘기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고 노는 것들이 나오는데 한국 문화권에서 행복한 10대를 얘기하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에 모든 게 걸려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문화권에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공부라는 잣대로만 규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꼭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은 그냥 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많은 국제적인 자료를 긁어 모아서 대조를 해보아도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학업의 잣대로만 바라보는 세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웃하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일본 등등이 좀 그런 측면이 강하죠. 우리하고 비슷하게. 근데 이 동아시아 문화권을 벗어나서는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나는 때고 그땐 뛰어놀기도 하고 파티도 하고 웃고 떠들어야 될 그런 나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억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많습니다. 함의가 많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말이 웃기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저의 이제 아주 친한 중마고우가 제주도에 가서 살고 있어요. 서울 친구인데, 서울 생활 다 정리하고, 집도,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싸질머지고, 제주도에 가서, 바닷가에 카페를 차리고, 거기서 지금 생존한 지 5년 넘었습니다. 잘 생존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도시의 삶을 정리하고 제주도에 나간 사람들이 꽤 많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갔었던 거예요. 근데 초기에 가서 다행히 땅값이 많이 오르기 전에 그 카페 부지를 사서 카페를 지어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아휴, 우리 살고 있는 북적북적한 서울하고는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고 한적한 제주도 남쪽 마을이에요. 제주도에서도 남쪽 마을입니다. 관광지도 아니고 좀 한적한 마을이에요. 제가 그 친구 카페에 몇 번 놀러 갔죠. 가서 앉아있으면 이제 서울 올라오기 싫더라고요. 어쨌든 가서 그 마을을 이제 산책을 했어요. 친구하고 같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너무 여유롭습니다. 사람들이 느려요. 그렇게 빨리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고, 여기처럼 뭐 저기 전철 잠들어 뛰어가고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차도 별로 없고, 느리느리. 그게 이제 서울 사는 사람들은 참 그리운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길에 참 개들이 많더라고요. 개들이 많이 다녀요. 혼자서. 그 서울에서는 아니 서울 아니라도 무태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유기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신고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그 잡아가든지 처리를 하겠죠. 개는 주인 개주를 묶어서 데리고 다녀야만 되잖아요. 이제 그 저기 반려동물 그 등록제도 예, 실행이 됐고. 근데 그 남쪽 제주도 마을에는 개들이 그냥 느리느리 걸어 다니는데 제 친구가 이제 거기서 몇 년 산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우리 동네 개들은 성품이 좋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죠. 뭔 개들이 성품이 좋나? 개 성품이 뭐냐? 막 웃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동네 개들은 인사를 잘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를 잘한대요. 그래서 정말 막 웃기다 웃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정말 그래요. 뭐 애가 얘야 물러만 와가지고 이렇게 꾸벅 절까지 하죠 이렇게 정말 환대하듯이 인사를 하고 또 가요. 제 갈 길을 가요. 그러고 보니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개들이 돌아다닌다고 유기견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개는 느리느리 다니다가 가끔 지들끼리 뭐 만나서 뭐 얘기를 하는지 어디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러다 또 이제 어디론가 가고 대체로 혼자서 가더라고요. 좀 있다 보니까 그 마을에 있다 보니까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그거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제 친구가 지 처하고 이제 같이 합류하게 돼서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네 개들 신기하다는 얘기를 제가 했더니 그 처 되신 분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묶어서 키우질 않는데요. 개줄이 없대요. 그 마을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그 마을의 개를 찍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 사진입니다만 이런 식이에요. 개줄에 묶어놓은 개가 없어요. 다 자유롭게 다녀요. 아니, 그러고 보니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라 그랬더니 그 이제 제그 친구의 처가 해주시는 말씀이 제주도 와서 알게 된 건데 무하고는 다른 그 예전부터의 그 전통이 제주도에는 옛날부터 개를 묶어 키우지 않았대요. 그 시골 동네일수록 물론 시가지는 물론 다르겠지만요. 그게 뭐 저 이해가 가는 게 뭐 개가 어디로 가겠어요? 뭐 뛰어봤자 바다 아니면 한라산 그러니 그냥 내버려둬도 다 돌아다니다 지 집에 돌아오겠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제주도의 전통 그 고을에서는 마을에서는 개를 묶어 키우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개들이 자유롭대요. 자유로운 개들이 어떠냐? 성품이 좋더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농담으로 그 이야기를 친구 부부하고 나눴습니다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또 그런 얘기를 나눴을 당시에 경희대학교의 인성교육센터라는 곳에서 인성교육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그 10대 아이들의 그 인성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에 대해서 맨날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던 처지였는데 이 말을 들었더니 귀가 번쩍 트였어요. 묶어놓지 않으니까 인성이 좋아지는구나. 물론 인성이 아니라 견성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에게 해주는 전해주는 의미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 묶여 있을까요? 풀려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제주도 남쪽 한적한 마을의 개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제 갈 길을 가면서 아무데도 묶인 데 없이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 힘들죠. 그런 아이는 서울 같은 데서는 보기 힘들 거예요. 서울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도시 생활하는 지금의 환경 속에서는 보기 힘들 거예요. 묶여 있어요. 어디에? 학업에. 물리적인 개줄은 없어요. 그러나 추상적인 줄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학교에 묶여 있죠. 그냥 학교만 해도 다행이겠어요. 학교 끝나면 학원에 묶여 있어요. 학원 끝나면
학부모인 엄마의 또는 아빠의 눈치에 묶여 있기도 하겠죠. 학교 학원에 가도 친구들끼리의 그 눈치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눈치. 이런 것에 묶여 있는 것을 그냥 다 통틀어서 학업의 줄에, 안 보이는 줄에 묶여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묶여 있으면 성질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줄에 묶여서 오래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자라는 개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개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괜히 공감되고 감정이입되고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어릴 때는 가정집에서 다 개들 묶어서 키웠거든요. 밖에 요즘처럼 이렇게 안고 실내에서 키우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그런 그 개들은 1m, 2m도 안 되는 1m죠. 반경 안에서 뺑뺑 돌면서 개밥그릇에 담긴 거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들 중에서 스트레스에 이제 헷가닥 돌아서 미쳐버리는 개들도 많이 봤어요. 어쩌다 그 개줄을 풀어주면, 제가 어릴 때 키우던 개, 마당에서 개줄 풀어주면 미친 듯이 그 좁은 마당을 휘젓고 뛰어다니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불행한 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개들은 행복한 개예요. 그리고 이때 제 친구의 처가 중요한 말 또 한 가지를 해줬어요. 우리 동네 개들은 다 할 일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딘가 다 간대요. 다 각자 잘 할 일이 있대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쪽 한라산 쪽에 어디 가가지고 언덕에서 뭘 비비고 오는지 사냥을 하고 오는지 땅을 파다 오는지 몰라도 뭘 하다가 또 저녁 무렵 되면 또 집으로들 다 어슬렁어슬렁 돌아온대요. 그래서 각자 할 일이 있대요. 그래서 뭐 개들은 자유롭고 아무래도 속박돼 있지 않고 지 할 일들 잘하고 그래서 성품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은 그 어려운 연구들을, 국내외 연구들을 이렇게 섭렵해 왔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인성교육의 핵심을 말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속박돼 있지 않고 풀려나 있고, 자율성과 자유가 존중되고 있으며, 그러면서 자기를 몰입시킬 어떤 중요한 과제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과제라고 하면 말이 이상해요. 일, 자기만의 것, 활동, 이런 것이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사람의 성품이 굉장히 온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우리 아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마을의 개들 같으냐? 아니면 예전에 이제 개 공장 뭐 이런 것이 미디어에서 비판적으로 이제 조명이 된 적도 있습니다. 개 공장에 사육되는 개들. 아까 그 남쪽 마을에 제주 남쪽 마을의 개들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죠. 이런 환경에 있는 개들은 성품을 논한다면, 성품이 있다라고 본다면 어떨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자유로운 마을에 있는 개들과 이런 쇠창살 아래 갇혀있는 꼼짝 못하는 개들, 성품. 이 개들은 당연히 불행해 보이고 불행하겠죠. 개들 감정이 있겠죠. 동물들, 짐승들의 감정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새로운 연구들이 자꾸만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모른 채만 할 수는 없는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들 분명히 감정이 있다라고 저도 봐요. 불행하다라고 봐야겠죠. 슬픔이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슬픔, 분노 이런 건 인간적인 감정이라 이야기하기가 부적합하다라고 여긴다면 공격성 같은 게 엄청나게 억압되어 있을지 몰라요. 공격성을 어쩔 수 없이 매우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맨날 분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데서 으르렁거리는 것. 매우 불행한 상태입니다. 인간으로 보자면 분노에 사로잡힌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은 이런 개의 처지하고 비슷할까? 아까 보여드린 행복한 개의 처지하고 비슷할까? 뭐 답은 각자 내리시는 겁니다. 아까 그 제주도 남쪽 마을의 개들처럼 자유롭고 느긋하고 행복해 보이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의 아이들도 가능하면 그런 자유롭고
평화로운 10대를 보내게 해주려고 전 나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만 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자신들이 원했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옥죄는 그런 생활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환경하고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기분이 안 좋다면 우리 아이들이 행동거지가 뭔가 어른인 우리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불쾌하고 이런 게 있다면 그게 아이들 탓일까요? 이 개들이 왜 짖고 우르렁거리고 또는 풀이 죽었냐고 우리가 비판할 수 없듯이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런다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죠. 환경이 그 사람됨을 인성을 만든다. 물론 사람마다 각각 성품이 다를 거예요. 타고난 게 있으니까 천성이라는 것도 있죠. 타고난 천성과 자라나면서 키워지는 성품과 어느 것이 더 강하고 크냐 뭐 이런 이야기는 답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엄격한 과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21세기 초에 과학적인 그 분야의 결론은 천성 쪽이 더 강하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우리 말에도 운칠기삼 뭐 이런 얘기가 있다시피 운이 7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슷한 추세로 지금 과학계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톤은 붙일게요. 태생적으로 타고난 천성 빼고는 환경이 성품을 만든다라고 이제 토를 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천성이 물론 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근데 천성이 100%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자라면서 키워지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경험적인 과학적인 근거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맞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천성을 제쳐놓고 말할 때 뭐 천성은 타고난 거니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우리는 키우면서 삶의 기회를 통해서 그 아이를 더 훌륭한 아이로 키워야 되니까 그 키우는 데 있어서 환경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 키우냐에 따라 아이가 이제 다르게 클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뭐 상식적으로 아는 거 맹모 삼천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자꾸만 다니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 있을까? 질문을 던져볼 때 아까 제주도 남쪽 마을의 개와 개 공장에 갇혀 있는 개 두 환경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그 환경에 대해서 이것이 그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환경인지 아니면 그 성장을 비틀는 환경인지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각의 그 자녀의 환경이 어떤지를 제가 결론을 내거나 제가 답을 드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겉으로 봐서 비슷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비슷한 그 학교 뭐 집안의 그 분위기가 보인다 하더라도 각 가정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다 각각 독특하고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각각의 집에서의 아이들과의 관계, 그 아이들의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의 환경은 평화로운 마을의 개의 환경인지 아니면 창살에 갇힌 개의 환경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 거지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건 그 아이의 안에서 일어난 문제라기보다 그 아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보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아이가 처한 환경이 어떤데 내가 해준 게 어디가 어때서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이제 뭐 더 이런 그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죠. 너무 자신만만하신데요. 공부는 겸허해야 합니다. 너무 자신만만하시면 곤란해요. 나를 다시 돌아보는 게 공부입니다. 나는 내 자식한테 할 만큼 해줬어. 더 어떻게 더 잘해? 라는 것은 오만일 수 있어요. 제 짐작엔 훌륭한 부모일수록
그런 오만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로선 해줄 만큼 해줬지만 나도 모르는 미진한 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가능성을 가슴에 품고 겸허하게 가시는 분이 진정한 훌륭한 부모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제 환경이 아이들의 성품을 결정짓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의 환경이 그 아이들한테 꼭 유리한 환경인가 모르겠다는 말씀 지금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경우는 어떤지 생각해 보실 자료들을 제가 긁어모은 걸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실제로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고등생들이 이런저런 뭐 포럼이라든가 어떤 이제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토해낸 그리고 토로한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저기서 수집한 겁니다. 이게 이제 글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여러분을 실제로 카메라 옮겨서 물리적으로 여기에 가깝게 해서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좀 이따 또 제 얼굴 나오게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이동할게요. 자, 이제 훨씬 가깝게 보이시죠? 자, 우리 아이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또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크게 착각하고 있대요. 어떠세요? 보시기에. 부모님은 자극을 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동기유발하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극을 주면 자기를 혐오하게 되고 포기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게 20세기 이래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게 학교에서 시험 봐서 누군 100점 받고 누군 70점 받으면 70점 받은 애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난 바본가 봐 해서 포기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다반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을 아셔야 돼요. 자극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이게 아이가 쓴 말이에요. 스스로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자녀가 덕인 경우에도 덕질한다는 말이겠죠. 자녀가 이제 덕질하는 경우에도 뭐 이렇게 찢어버리고 뭐 이런 극단적인 아이들을 충격 주는 이런 교정 행위는 이건 이 아이가 말하고 있다시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숨겨서 또 그 일을 계속한다는 얘기죠. 아이 입장에서, 아이의 시각에서, 아이의 감정에서 아이를 이해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너무 나이를 먹고 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회고하고 기억해내서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기성세대, 때로는 나쁘게 말하면 꼰대 비슷한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다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가 하는 말도 뭐 하는 것도 한번 같이 보고 가주세요. 그러니까 애들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중학생인 것 같은데 책 읽다 뺏기고 그 후로는 자꾸 쉬는 시간에도 책 읽는데 선생님만 보면 놀란다. 초딩 때 만화책 사달라고 했는데 무시당했다는 얘기죠. 저질 만화책 아니냐고. 여러분은 어렸을 때 저런 기억이 없나 한번 회고해 보세요. 어른은 부모님 물론 다 안다고, 더 잘 안다고, 더 좋은 것을 제시해 준다라고 아이들에게 제재를 가하지만 아이 입장에선 그게 또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었거든요. 그걸 무시당할 때는 그 다음서부터 이제 부모님하고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하나의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보시면 뭐 다 숨겼다고 해요. 자기가 덕질하는 걸 이런 것을 숨겼나 보죠. 숨기는 심리의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애가 못났기 때문이고 애가 나쁜 걸 보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건 금물입니다. 그 밖에 수많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동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릴 때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를 당당하게 다 내놓을 수 있는 자부감과 강한 인격도 갖춰져 있지 않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불안하고 미심쩍고 우려가 될 때 숨기는 이런 행동이 잘 일어납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음흉하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부모가 있다면 또 그 이후서부터는 이 아이는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게 되겠죠. 자기를 보듬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신뢰해주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다고 볼 때 점점 그 부모하고 많은 것을 나누고 통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가끔 계시죠. 내가 해줄 거 다 해주고 나는 뭐 먹고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너한테 다 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가끔 계신데 사실 뭐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 말이 튀어나올 뻔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저도 뭐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저도 나름 어렵게 뭐 살고 그랬는데 그래서 모든 걸 아끼면서 그냥 짤짤매면서 사는데 이제 아이들은 뭐 제가 보기엔 막 펑펑 쓰는 것 같고 그럴 때 이런 말이 막 저희 목구멍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는 걸 겨우 참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느닷없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돈 쓰라고 줬는데, 요즘 세상엔 다 이런 것들 애들 쓰고 다니는데, 목마르면 편의점 가서 1,500원 하는 생수라도 사먹고 그러는데, 제 세대 사람들은 목말라도 편의점 가서 생수를 못 사먹어요. 그 마트에 가면 훨씬 싸게 700원이면 그 1.6리터짜리 살 수 있는데 이러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리석은 그 꼰대 세대들이죠. 하지만 그런 꼰대의 관점을 아이들한테 강요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들한테 느닷없이 그동안 꿍쳐왔던 축적해놓고 쌓아왔던 불만을 이런 식으로 터뜨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불만을 토로하려면 터뜨려서는 안 되고요. 터뜨리면 감정밖에 안 나요. 감정 화입니다. 화 분출하면 화산에서 용암 분출하듯이 무서울 뿐이에요. 거기에는 그 감정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이들한테 전해지는 메시지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 당시에 무서움과 불쾌감밖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감정 가라앉았을 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빠가 가끔 이제 성질 나가지고 막말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애는 상처받죠. 아빠는 다 너 잘 되라고 그런다. 너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아니? 네가 이따위로 했다가는 뭐 나중에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했나 보죠. 그럼 그 말을 들으면 그게 합당한 이성적인 메시지로 입력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입력이 안 되니까 그런 시도는 아예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기분 좋게, 기분 좋은 상황에서 차분히 서로 공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해야 입력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아니면 애가 무서워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자존감도 떨어졌다잖아요. 비슷한 이야기를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한다는 얘기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그 어떤 뭐 개그맨이 했다는 말씀인데,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한다. 뭐 이런 식의 그 경고 말씀이 이제 생각해서 해주는 말씀이겠지만,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겁을 먹고 우울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아무리 좋은 뜻에서 하는 성인들의 어른들의 조언도 그 상황과 분위기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른들끼리도요, 친한 친구들 벗들끼리도 조언하기가 쉬운가요? 매우 어렵잖아요. 매우 어렵죠. 조언은 아마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고 하는 거는 정말 상대방이 이러다가 절벽으로 떨어져 죽을 것 같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것일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걱정하네 그러고 자꾸 조언하면 아마 그 친구하고 멀어질 겁니다. 저는 왜 저래? 왜 지가 얼마나 잘나서? 나는 뭐 나라고 생각이 없나?
그런 반감이 들 테니까요. 사람은 이성적인 만큼 또 감정에 사로잡히는 존재입니다. 그 감정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끼리의 조언도 극도로 어려운데 이 말랑말랑한 두뇌, 지금 감수성 엄청 예민한 자라나는 특히 사춘기에 아이들한테 조언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매우 제한되게 가려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화를 담아서 하면 더더욱 안 돼요. 그건 반감 100%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불만들을 속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 결코 극소수가 아닐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어떨까라는 그 상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 학생이, 제 수업을 듣는 한 학생이, 글을 통해서 자기의 심경을 토로해 준 것인데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쭉 읽어 주세요. 대치동 출신입니다. 좋은 학점 받은 학생이에요. 뭐 어느 대학이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최상급 대학입니다. 공부 열심히 했겠죠. 그 사교육 1번지에서 경쟁 속에서 치고 올라가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또 거기서도 학점 받느라고 열심히 하고 근데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이제 스스로를 기계적이고 소모적인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존재로서 낮게 보는 그런 그 시각이 형성돼 있고 그 삶에 대해서 뭐 활력 넘치고 긍정적이고 앞으로의 그 자신이 나갈 길에 대해서 가슴 벅찬 희망이 가득 찬 그런 면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우려가 많고요. 근심이 많고 그리고 삶이 그 자체가 즐겁고 보람 있을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엔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이런 치유가 필요해 보이는 이른바 모범생이 이른바 명문대학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이한 경우가 아니에요. 이 학생의 이런 얘기가. 그냥 글이 읽기 좋아가지고 제가 한 샘플로서 하나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자란 청소년은 아까 그 제주도의 평화로운 마을에 개하고 비슷할지 아니면 철창에 갇혀있는 개하고 비슷할지 생각해보면 우리의 아이들, 아동,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은 과연 긍정적이냐 회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반론도 있으실 수 있고요. 다 각자의 시각으로서 보는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억압을 많이 당하는 성장애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의 심성과 그리고 그 심성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행동거지는 어떨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 말이죠. 애들이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그 오른쪽에 그 문자 메시지 대화는 그냥 웃으라고 여러분 재밌게 보시라고 그냥 가져온 것입니다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죠. 물론 저도 어렸을 때 특히 이제 중학생 때 이런 욕을 많이 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뭐 잘하면서는 다 그런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갈수록 심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길 가다가 아이들, 중고생 아이들 지나가는 거, 중고생뿐만이 아니에요. 뭐 대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시발 입에 담고 있어요. 이 시발이 그냥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후렴처럼 그냥 달라붙어요. 후렴이 아니라 앞에 그냥 아예 서두에 나오기도 합니다. 시발 뭐 했는데 시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시발 없이는 게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설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이 다 이렇게 언어 행위로 나온 그 거칠은 면모들은 그 아이들의 거칠은 스산한 삭막한
내면의 표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의 내면은 어떤가? 결코 평화롭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인성교육 강의에 나갔을 때 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실제로 고등학교 학생이 여기 제가 써놨다시피요. 고등학교 학생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그 내용을 제가 그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폐쇄적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일수록 욕을 많이 한다라고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은 폐쇄적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에 있나 봅니다. 처해 있나 봅니다. 자, 제가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그랬어요. 자, 이 경우 여러분께서는 각자 자신의 아이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내 딸을 돌아봐 주시기 바래요. 내 아들과 내 딸은 폐쇄적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을까요? 자,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께서 모두 네라고 합창을 하고 답을 하시라는 주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각자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게 내 아이를 알기가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알기가 가장 힘든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힘든 시도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내 아이를 알려고 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라는 자만심에 가득 차서 하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자만심 내려놓고 겸허하게 좀 일반적으로 다른 아이들하고 섞여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내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쪽으로 시야를 좀 넓혀가지고 봐주시기 바라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 이웃 그 동네 환경과 그리고 그 아이가 집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집이라고 삼고 살고 있는 나의 집은 어떤 분위기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한번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좀 거리를 두고 한번 이렇게 조망을 해 주십시오. 이게 괜찮은 환경인지 아니면 폐쇄적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인지 혹시 내 아이는 언어 생활은 어떤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한번 스스로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평화로운 마을일까요? 아니면 개사육 공장 같은 환경일까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자꾸 질문을 던진 이유 스스로 한번 판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또 강조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뭐 전문가랍시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맞는 답을 드리는 것은 사실 실용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가정은 다 각 개인마다, 각 가정마다 고유의 특별한 사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또 아버님 계시다면 그러니까 부모님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가정과 그 안에 처해 있는 나의 아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것을 주문합니다. 잠깐 재미로 이걸 봐주세요. 똑같은 유명한 연예인들 사진인데 위에는 화가 난 사진이고 아래는 신나게 이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죠. 이 저희 뭐 모두가 꼭 잘생긴 분은 아닐지 몰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분이 잘생겼다고 소문난 분인데 잘생긴 사람도 이러면 예쁘지가 않죠. 미인도 웃어야 밝고 예뻐 보이고 이거보다 이게 예쁜가? 아니 모르겠다. 어쨌든 농담이고요. 누구나 이렇게 마음이 좋게 작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너무 지당한 말씀을 제가 하고 있죠. 이렇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렇게 그냥 호기스럽고 정말 좋은 마음이 마구 뿜어져 나올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열받고 뭐 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이죠. 누구나. 나 자신이 그렇다는 걸 부인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도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서죠. 기분이 왜 그러냐? 내면의 기분이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따라서인데 내면의 감정과 기분의 작동은 많은 부분 환경에 딸려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환경은 계줄에 묶여 있느냐 안 묶여 있느냐라는 것이고 대체로 늘 계줄에 묶여 있으면 이런 표정이 대체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풀려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으면 대체로 이런 표정이 될 수 있겠고요.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하고 뭐 스트레스 별로 없으면 우린 늘 이렇게 천사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럴 수는 없단 말씀입니다. 물론 인생은 언제나 이런 순간이 와요. 그런데 이런 순간으로 대체로 점철되어 있는 건 정말 불행한 인생이겠죠. 혹시 우리 아이들은 성장기에 이런 스트레스를 강요받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 그 인성교육할 때 하는 말입니다. 너무 쉬운 말이고 너무 쓸데없는 말 같습니다만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나빠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른들이 그냥 일상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도 유념해야 될 바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얼굴 인상 긋고 있는 거 보고 속으로 저런 나쁜 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싹 돌아서서 딴 데 가면 얼마든지 정말 화기애애하고 이제 좋은 표정을 또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건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때 일어난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나빠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은 쉽게 재단하고 판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뭐 성인 군자들께서도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날 평가할 수 있나요? 내가 날 심판할 수 있나요? 어렵죠. 나도 항상 변합니다. 어른인 나도 통제가 안 되고 늘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나의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 아이가 나빠 보인다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 거지가 왜 나빠 보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개줄이 묶여 있지 않은지. 그 말씀이죠. 이제 이런 착한 마음이 아이들한테 다 있을 거예요. 이런 착한 마음이 천진무구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런 그 아이들의 태생적으로 들어있는 착한 마음, 단순하게 착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마음, 자유로운 마음, 이타심 이런 거는 천성적일까요?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인을 공격하여 상처를 입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욕해서 뭐 씨발 어쩌고 해가지고 시원함을 맛보는 것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따뜻함을 느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족속이다라고 써놨는데요. 자, 이쯤에서 이제 제 얼굴 다시 들이밀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또 제가 등장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방송국이고 시설이 많아서 카메라가 이리저리 자동적으로 이동한다거나 여러 앵글에서 찍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원시적인 시설을 갖춘 저의 소박한 연구실이라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어쩌다 중고생들 대상 강연에 간 적도 있어요. 거기서 이런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냐고. 사실은 이거 말하기 어려운 그런 진술입니다. 제가 철학 공부한 사람으로서 본성 이런 말을 쉽게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뭘까요? 인간은 본성이 있을까요? (20세기) 이후에 철학계에 큰 논란거리입니다. 본성 같은 건 없다는 주장도 꽤 강하게 대두돼 왔어요. 전 본성이 있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나 본성 같은 게 없다라는 주장의 근거들에 대해서도 뭐 그럴듯하다고도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본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본성은 인간된 이전서부터 물려받은 본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즉 인간이 인간되기 이전에 뭐 진화론적으로 볼 때 지금보다 덜 진화된 생물 차원에서 그보다 더 덜 진화된 더 하등 생물 차원에서 그때부터 유구하게 내려온 어떠한 동물적인 생물학적인 본성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동물성이 없나요? 다 있죠. 여러분도 다 있고 저도 있습니다. 뭐 식욕, 성욕, 뭐 그밖에. 공격성 심오한 주제고 할 말씀 많이 나요. 그냥 오늘 잠깐만 던지고 합니다. 인간 안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본성이 만약에 저처럼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 본성이 뭐냐? 라는 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 주장처럼, 이 의견처럼 본성은 원래 선할까요? 이타적일까요? 아니면 이기적일까요? 남이 어떻게 되는, 남은, 속 시원하면, 남은 기분이 좋으면 돼. 그래서 이런 죽일, 뭐 그러면서 남을 짓밟아버리고, 저놈이 아무리 피 흘리고 상처 입어서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어도, 속 시원해. 나만 시원하면 됐어라고 이제 욕 막 해버리면, 예, 그에게 만족을 주는,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일까요? 이것도 굉장한 논쟁거리죠. 쉽게 누가 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의 의견이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의견을 제시해도 학생들은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죠. 그렇다 아니다라고 막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런 토론이 필요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고정된 그 이전의 관점에 사로잡힌 채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나를 사로잡았던 관점의 다른 가능성을 이렇게 터보는 것이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접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의견의 근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은 이타적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방금 보셨던 이 화면처럼 이런 게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놀랍게도 20세기 말 이후로 인류학적이고 고고 인류학적, 생물학적인 연구에서 많이 등장을 했어요. 과거엔 인간을 본성을 그 생물적인 동물적인 특성, 즉 나만 살아남고자 하는 먹이를 집어먹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본성에서 많이 찾았으나 인간이라는 특수한 종은 고래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족속이었다는 주장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협력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대요. 유잉원 시절 원숭이 같은 무리에 아니면 원숭이고 유잉원이 아니라 우리 종 그냥 호모 사피엔스 종이 원시 시대 수만 년 전에 살았던 시기를 그냥 상상해 보더라도 인간이 힘이 없어요. 맹수들한테 잡아먹기만 해요. 그래서 모여서 합심해서 협동해서 스스로를 지키고 도와서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서로를 돕는 것이 본성처럼 자리 잡고 있다라는 주장들도 고고 인류학에서 많이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맹모삼천의 맹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또 맹자가 나오네. 맹자의 성선설에서는 아이가 우물에 빠지면 누구든 아무 이유 없이 다 구하려고 뛰어들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는 현재도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누가 사고를 당했을 때, 뭐 물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너도 나도 구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유도 없어요. 상금도 없고 그렇다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고 그냥 일단 구해야 되겠다는 거죠. 생명을. 뭐 이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아이들한테도 있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내 자식, 내 아들, 딸, 아들, 아내도 이게 있지 않겠어요. 그걸 안 믿으면 저는 부모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어야 제대로 된 부모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주장이에요. 여러분 싫으면 거부하셔도 좋아요. 제 개인적인 주장이고 믿음이에요. 제대로 된 부모가 되려면 자신의 선함을, 자식의 선함을 강하게 믿어줘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선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긴 글 한 편을 쓰고 싶을 정도로 제 사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만 하고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 아이들이 이러리라고 저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선한 본성을 안에 꼭 갖추고 있으리라고. 여러분은 자녀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한 본성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발현이 안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첫 시간에 이제 자꾸 개인적으로 스스로 돌아보시고 회고도 해보시고 당신의 자녀는 어떤지, 당신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이제 개인적인 질문들을 자꾸 던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실제로 개인적으로 깊이 성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각각 해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다기보다는 다음 시간으로 이끌어갈 것인데 그 이전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성찰을 이끈 것에 바탕이 되는 좀 객관적이고 추상적이면서 좀 사회과학적이고 이제 합리적인 이런 설명 말씀 하나만 간단히 드리고 갈게요. 아까 이제 개줄에 묶인 그 개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훈련한 자유로운 개. 우리 아이들의 경우를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큰 직사각형을 추상적으로 한국 사회의 상징이라고 봐주세요. 이 한국 사회는 이렇게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학교가 있고 가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요 사이에 꼈어요. 우리 학생들은.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니까 요 사이에 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성품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인성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기성세대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하자고 그러죠. 제가 어떤 균열, 크랙, 파손됨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시각적으로. 만약에 아이의 학생들한테 이런 파손이 생겼다면, 인성에 흠결이 생겼다면 이게 애 탓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이게 누구 탓이냐? 수많은 임상적인 분석에 따르면 가정 탓이 대다수입니다. 아이가 마음의 병이 든 것은 집안 탓이 대다수입니다. 집안 무슨 문제? 엄마 아빠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대체로 엄마 아빠와의 관계죠. 또 개인적인 이런 질문을 또 던져주십사는 무거운 청을 또 하네요. 여러분 가정 어떠세요? 제가 추측컨대 아마 별 문제 없으실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받으러 일부러 시간 내서 청강하시고 교육 받으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거의 문제 없는 건강한 가정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문제 있는 분들은 이런 거 교육 받아 나오시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매우 건강하고 화목한 그런 가정을 영위하시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어쨌든 이 객관적인 경험적인 관찰 동의하실 수 있겠죠.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아이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를 사이코패스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99.9% 집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집안 문제 하나둘이겠어요? 일일이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집안 문제도 있고 학교 문제가 있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애들을 경쟁으로 줄 세우게 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소외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가정과 학교를 고치면 아이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지 않겠냐를 얘기할 수 있는데, 가정과 학교는 그 자체로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왜? 가정과 사회 밖에 정치, 경제, 문화가 또 작동을 하고 있어요. 경제, 돈 버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과 경제적인 안정과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요? 말할 나위 없죠. 서양의 한 문인이 가난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건강한 가정의 화목도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정치하고 관련돼 있죠. 왜냐하면 그 사회의 생산 수단으로 모아낸 소득, 축적된 그 소득을 얼마나 공평하게 잘 분배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쓰고 인프라에 투자하고 그리고 개인들의 복지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가 하는 건 이제 정치 역량에 달렸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면 정치 경제가 제대로 맞물려 있지 않으면 가정 생활이 어려운 것이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재정적인 면에서 그리고 또 행정의 지배를 받는 면에서 정치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얽혀 있거든요. 문화라는 것은 그 사회의 가치관 같은 것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 생명을 중시하고 그래서 성적보다는 인간성을 중시하는가 이런 면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가치관 같은 것입니다. 분위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가정과 학교 탓이라 하더라도, 가정과 학교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의 여러 가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이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이 다 건강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주지주의적으로, 좀 이론적으로, 좀 지식 쪽의 입장에서 아이의 마음의 건강을 이해하는 한 구도를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처럼 이제 다수를 상대로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힘든 일인데, 여러분께서는
저의 입장을 동정해 주시고 이런 일에 동참해 주시는 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만 일단은 이 수업을 듣는 요 짧은 학기 동안은 여러분 자녀에만 집중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내 아이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의 원인으로서 우리 집, 나의 가정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건 자성이 필요합니다.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를 되돌아보는 것은 그동안 보지 않았던 것을 열고 제치고 보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돌아보실 수 있을 때 지금까지 눈여겨보지 않았었던 개선할 수 있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개선할 때 이 아이의 뚫려진 마음의 상처 부분이 조금씩 치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길로서 아이들의 마음, 요즘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아이들이 기분이 좋은지 어쩔지 그것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그 힌트들을 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좀 단순한 아이들을 이렇게 조망해보는 시도로 시작했는데, 아까 처음에 예고했다시피 앞으로 3차에 걸쳐서 이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바랄 바, 그리고 그것을 키워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부모로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요소들, 그런 것을 앞으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